네, 글로벌 증시 속 주요 이슈들 안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발견해보는 시간 라운드 테이블. 오늘은 매주 수요일 함께하고 있죠. 노영래 NH투자증권 프리미어블루 영업부 법인센터 PB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인도네시아에 네. 또 주목해볼 만한 이슈가 있어서 먼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도네시아가 유럽연합과 예. 무역협상을 체결했습니다. 네. 거의 모든 제품에 관세를 철폐한다라는 내용이 전해졌는데 예. 증시에도 영향이 있겠죠? 아무래도 인도네시아가 유럽 쪽에 좀 보내는 수출품이라 한다면 기본적으로 팜유가 제일 많고요. 예, 팜유가 그 인도네시아에서 전체 이제 경제에서 좀 차지하는 비중과 그리고 이쪽 업계에서 종사하는 노동자의 수도 굉장히 많은 수준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사실은 유럽이 예전에 RSPO 인증이나 이런 것 같은 그런 비관세 장벽을 통해서 또 이제 인도네시아의 좀 예를 들어 RSPO 인증이나 이런 거는 팜 농장을 개설할 때 아동 착취가 있었느냐 아니면은 팜 농장을 이제 할 때 불필요한 좀 불을 지르는 방화 작업이 있었느냐 이런 좀 비환경적인 그런 것들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인증을 내지 않음으로써 그 인증을 하지 않은 제품을 우리 기업은 사지 않겠다. 네슬레나 유니레버나 이런 유럽의 좀 소비재 기업들이 있잖아요. 정통의 그런 것들이 이제 비관세 장벽으로 있었는데 그 최근 들어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국제 정세 아무래도 이런 거는 좀 국제 정세의 변화와도 무관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 트럼프도 나토 탈퇴를 빌미를 삼아서 자꾸 유럽을 이제 압박을 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미국의 어떤 좀 지정학적인 관심이 나토나 이런 그런 좀 대러시아나 이런 쪽이 아니라 중국에 대한 그런 쪽으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유럽 입장에서도 보면은 그동안 이제 좀 경시했던 동남아의 주요 국가인 인도네시아라든지 그런 쪽으로도 이제는 이제 같이 좀 잘 사이좋게 지내보자 이런 식으로 한 발짝 이런 일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인도네시아 쪽에는 굉장히 조금 좀 시장 상황, 그러니까 좀 세계화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후발주자로서 조금 기회를 살릴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가장 크게는 이제 팜유 수출이 있는데 그 예.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어느 정도 수혜가 예상되는 상황이고 예. 그 외에도 계속해서 이제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죠. 이런 가운데 프라보워 행정부가 내년에 인도네시아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5.4%로 제시를 예. 했습니다. 사실 이전에도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높았어가지고 예. 저희가 한번 체크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 예. 이런 목표치가 증시의 흐름과 또 투자의 매력도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되나요? 사실 예. 솔직하게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솔직하게요. 사실 베트남과 비교해 보면은 5.4%라 하면은 좀 낮아 보일 수가 있어요. 그 베트남은 8%를 그랬죠. 질렀잖아요. 네, 그렇죠. 네. 예, 그 현실상 제가 볼 땐 미국 관세 영향 보면은 7%대로 떨어질 것 같긴 하다만 그 사실 프라보가 처음에 당선될 때보다 지금 상당히 좀 후퇴한 건 있긴 하거든요. 경제 성장률 목표나 이런 걸 보면은 그래도 5%가 사실은 글로벌리 이렇게 성장이 나오는 지역이 있나요? 없어요. 네, 그러니까요. 예. 보통 1%에서 3% 사이 아닌가요? 그렇죠. 네. 우리 같은 개발도상국이나 이머징이라도 하더라도 라틴 아메리카나 아프리카는 너무 좀 프론티어고요. 라틴 아메리카나 이런 데서 보면은 3% 넘는 경제 성장 찾아보는데 거의 없습니다. 네, 브라질도 안 나오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유독히 굉장히 동남아시아는 그동안 이제 빠르게 좀 배후 중국이라든지 그런 성장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좀 빨랐던 것 같아서 기대감이 높았는데 5%도 좀 무시할 만한 수준은 절대 아니다.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실제로 이 경제 성장률을 도달하게 된다면 예. 증시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네. 그만큼 경제가 성장한다는 것을 의미하니까요. 예, 예. 그러면 그 인도네시아 증시 안에서 어떤 업종이 가장 많이 오르게 될까요? 예, 저희는 그게 예. 궁금하거든요. 업종이잖아요. 네, 네. 결국에는 인도네시아가 좀 잘하는 제가 정말 인도네시아 관련해서 좀 산업이나 이런 거를 좀 봤었는데 잘하는 건 결국 아직은 제조업도 제조업이지만 일단은 자원 쪽이 첫 번째로 부각을 받을 것 같고요. 팜유와 석탄입니다. 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팜유 같은 경우에는 배후, 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중국이라든지 인도라든지 개발도상국에서는 아무래도 식용유를 우리나라에서는 좀 파묘는 잘 안 쓰시잖아요. 안 쓰고 뭐 대두유라든지 뭐 올리브유라든지 뭐 카놀라유라든지 뭐 이런 것들 적정하게 섞어서 쓰는데 아무래도 인도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중국은 파묘를 굉장히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 그 경제 성장 그리고 또 뭐 소비 그런 심리가 개선되면 될수록 파묘는 그냥 계속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고요. 석탄 같은 경우에는 이거 좀 싫어하시는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석탄은 굉장히 공해가 발생을 하는데 그렇죠. 요즘 이제 예. 친환경으로 가는 흐름에서는 그렇죠. 석탄을 좀 네, 예,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렇죠. 투자를 하기 전에. 좀 거리낌, 그러니까 그게 좀 거부감이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글로벌리 지금 뭐 AI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부족한 건 전력이잖아요. 예, 뭐 샘 얼트만도 그렇고, 뭐 물론 뭐 미국에서 뭐 인도네시아 석탄산을 뭐 바로 쓴다 이런 건 아니지만 발전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전 세계적으로 전기가 굉장히 부족한데 그 발전, 그 화력 발전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원전이나 뭐 오클로 같은 뭐 SMR 같은 그 원전 주식들이 좀 날아가긴 했지만 그래도 결국에 가장 빠르게 가동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화력 발전소를 다시 재가동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거기 연료가 되는 석탄 그리고 뭐 인도네시아는 굉장히 뭐 매장량 기준으로는 3, 4위 정도 되고요. 하지만 뭐 이제 수출이나 뭐 생산하는 그런 거에 있어서는 거의 1, 2위 정도를 다투고 있기 때문에 호주와 거의 1, 2위를 다투고 있는 국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석탄 업종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자원에 있어서는 예. 워낙 이제 풍부하게 파묘와 석탄을 보유하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네. 관련 업종을 눈여겨보면 좋겠다라고 하셨고 특히나 이제 석탄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좀 양심의 그 친환경의 흐름 속에서 그럴 수 네. 있지만 이제 AI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력 수요가 부족해지는 상황에서 이제 큰 그림에서는 결국에는 필요해질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렇죠. 뭐 네. 일단은 뭐 인도네시아 석탄이 뭐 미국산으로 이제 그 바로 넘어간다 이런 얘기보다는 그거 외에도 어떻게 보면은 그 미국 좀 외 국가. 예, 미국 네. 외 신흥 국가들 뭐 도시화의 수혜라고 어떻게 보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베트남도 보면은 굉장히 뭐랄까 뭐 인근 국가 베트남도 보고 뭐 중국도 보고 인도도 보고 그러면은 정말 뭐 이촌 향도 현상이 굉장히 일어나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 도시에 필요한 그 전력이 굉장히 좀 빠르게 늘어나거든요. 그러면은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게 풍력이나 태양광을 그 베트남에서 바로바로 그렇게 할 지금 그 사정이 되겠습니까? 예, 빠르게 조금 석탄을 값싼 연료를 태워서 그렇게 좀 도시화의 연료로 좀 쓸 수 있는 전기 발전을 쓸 수 있는 그런 수요가 많이 올라올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도시와 수혜 업종들 네,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그러면 특별히 네. 눈여겨보고 계신 네. 종목을 여쭤봐도 될까요? 아, 그럼요. 예. 그 동남아시아의 이제 종목 하나 그리고 동남아시아의 그 굉장히 괜찮은 종목이거든요. 네. 그 종목과 좀 협업을 하고 있는 중국 기업을 하나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네, 좋습니다. 예, 이게 중국 기업은 동남아에 이제는 좀 그 연결이 너무나도 그 이렇게 촘촘하게 돼 있어서 그 무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동남아시아 주식 나스닥에 상장된 그랩이라는 회사입니다. 그래. 예. 사실 동남아시아로 여행을 가면 꼭 예. 한번 사용을 하게 되는. 그렇죠. 그렇죠. 네네. 동남아 여행 가면은 그 동남아 가기 이동할 전에 때. 예, 그렇죠. 예, 인천공항부터 그랩 미리 깔고 가시면 좋습니다. 네. 혹시 업종 변경하신 거 아니시죠? IR 팀에서 저를 불러주시면 아무튼 그렇게 미리 깔고 가서 그 뭐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나 뭐 필리핀이나 뭐 그런데 가잖아요. 태국이나 그러면은 공항부터 답답한데 그랩이 미리 깔려 있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그 그랩 불러서 원하는 호텔로 바로 편하게 갈 수 있게 된 그런 경험을 많은 분들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예, 진짜 이게 처음에 그 그러니까 동남아시아 외의 이제 관광객은 그런 식으로 그랩을 경험을 하지만 동남아시아 내에 거주하는 정말 그 7억 명의 동남아시아 사람들은 이 그랩이라는 슈퍼 앱이 없으면은 정말 뭐랄까 실생활이 불가한 수준까지 왔습니다. 이건 카카오 이상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카카오는 뭐랄까 하나의 어플보다는 좀 각각이 좀 떨어져 있고, 그렇죠. 예, 일부 기능에 있어서는 뭐 다른 좀 뭐 쿠팡이나 뭐 다른 업체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랩이 커버하는 영역이 굉장히 넓어요. 뭐 예를 들어
제 뭐 음식이나 이런 거 딜리버리 배달도 하거나 있고. 그렇죠. 뭐 네, 식료품 뭐 이런 거는 사실은 뭐 배달의 민족 뭐 비마트나 이런 비슷한 컨셉인 거고요. 그리고 택배를 보내거나 차량 택시. 하지만 거기 이제 중산층들은 오토바이 택시도 많이 이용을 하지요. 네. 그리고 모바일 결제 그리고 대출 보험 같은 좀 고도화된 핀테크 서비스까지 굉장히 좀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기업은 우버와의 경쟁에서도 굉장히 당당하게 현지화 전략을 통해서 우버를 내쫓은 기업입니다. 네, 굉장히 저력이 있는 기업이고요. 네, 그리고 조금 하나 더 좀 강조를 드리고 싶다면 그 CEO의 나이가 굉장히 젊습니다. 그 1982년생이면 그러면은 거의 저희 예. PB님 기준으로 젊으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체적인 예를 네네. 들어 전반적으로. 네.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그렇죠. 90대잖아요. 네, 네. 제프 베조스도 그렇죠. 이제 70 다 돼가잖아요. 네, 네. 빌 게이츠 아저씨도 이제 그 노년의 나이대고. 맞습니다. 그런데 한 40 중반 정도 되죠. 그렇죠. 44살? 예. 네, 5살. 굉장히 영한 영포티라고 볼 수 있는 건 CEO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 대표이니만큼 굉장히 좀 열정적이고 그 사업에만 몰두하고 그 정력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분이고 사업밖에 모르시는 분입니다. 이거는 남의 기업 욕하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언급을 드릴까 말까 고민했지만 이 기업의 가장 큰 경쟁사는 예전에 고잭이었어요. 지금 고투로 고잭 토코피디아 합쳐서 이제 고투라는 기업으로 불리고 있지만 그 기업은 굉장히 뭐랄까 좀 경쟁에서 졌다고 지금 시장에서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 고잭의 창업자였던 나디에 마카림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인도네시아 로컬 기업의 그 창업자인데 정말 시작할 때는 고잭이 좀 앞서기도 했거든요. 근데 고잭의 경우에는 그 창업자분이 그 인도네시아 뭐 교육문화부 장관이나 뭐 이런 거를 좀 가면서 뭔가 약간 창업자가 사업에 소홀해지게 된 그런 좀 주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이벤트가 있었어요. 네, 그런 이슈에서 굉장히 자유롭고 비즈니스밖에 모르는 정력적인 사업가다. 젊은. 그런 측에서 굉장히 좀 좋은 포인트가 있습니다. 네, 그랩. 예. 사실은 뭐 워낙 많은 사업 분야를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만 보더라도 투자 매력이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근데 아까 이제 관련해서도 중국에서도 예. 뭐 자율주행 업체 중에 비슷하게 주목을 해볼 만한 기업이 있다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예. 그 인도네시아는 어쨌든 동남아시아에서는 그렇죠. 그랩입니다. 그럼 중국에서는 맞습니다. 어떤 기업인가요? 그러니까 뭐 중국에서는 뭐 디디추싱이나 뭐 이런 기업들이 그 그랩 같은 정말 딱 포지션을 갖추고 있다고는 보지만 그 그랩하고 디디추싱이 협업할 구석은 별로 없어요. 그 그랩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 유저를 굉장히 많이 확보돼 있고 그 유저 데이터가 굉장히 좀 풍부하고 뭐 정말 이 동남아 사람들이 하루의 일과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떻게 약간 좀 그런 거에 있어서 굉장히 좀 모니터링을 잘하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협업을 한다면 결국에 그 넥스트 스텝으로는 그 모빌리티에 있어서는 자율주행이지 않습니까? 자율주행 기술력이 있는 회사지만 정말 유저 베이스가 없는 회사가 좀 서로의 가려운 부분을 긁을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된다면은 어떤 기업이 있을 수가 있겠냐면 위라이드라고 있습니다. 위라이드라고 나스닥의 티커로 WRD라고 그렇게 상장이 되어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대표 자율주행 업체가 3개가 있어요. 대표 뭐 여러 가지 있긴 하지만 3가지만 꼽자면 결국에 바이두 그리고 포니 AI 그리고 위라이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포니 AI와 이제 그 위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자율주행에 있어서 정말 좀 집중하고 있고 바이두는 뭐 중국의 구글이라고 불리는 만큼 좀 다양한 사업부 중에 하나인 것이고요. 그 레벨 4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몇 안 되는 정말 그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리고 위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포니 AI보다 지금 상당히 좀 저렴한 구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 3빌리언 정도 되는데 한 우리나라 돈으로 한 4.5조 원 정도 되겠죠. 그 위라이드 같은 경우는 포니 AI는 그거보다 한 4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가총액이 뭐 한 18조, 19조 정도 되는 상황이에요. 최근에 주가도 많이 올랐습니다. 예, 그렇죠. 둘 다 많이 올랐지만 정말 포니 AI가 더 올라가지고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근데 하는 사업은 비슷해요. 그러니까 위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굳이 좀 차이점을 좀 말하자면은 좀 위라이드는 6인승, 8인승 그런 좀 미니 버스, 로보 버스 그런 쪽에 좀 치중하는 경향이 있고요. 로보밴도 마찬가지지만
포니 AI는 조금 더 소형화된 뭐 로보택시나 아니면은 아예 그냥 그 현장에서 쓰이는 로봇 트럭 이런 쪽에 조금 더 그 집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미라이드를 일단 바이두, 포니 AI, 미라이드 이렇게 중국에서 주목해 볼 만한 자율주행 기업들 가운데 3개 중에 이제 미라이드를 집중적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예. 미라이드가 그러면 테슬라의 로보택시와 비교해서 어떤 특징이 있고 또 투자 그 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고 싶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위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뭐 테슬라의 로보택시보다는 어떻게 보면 웨이모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레벨 4를 시장을 겨냥하고 그 3가지 센서, 라이더, 레이더 그리고 카메라 이렇게 복합 센서를 가지고 정말 뭐 아예 그 완성품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현재는 그렇고 나중에는 아예 그냥 서드 파티 뭐 우버라든지 그랩이라든지 리프트나 뭐 이런 데에다가 그 자기가 그 만든 차량을 판매하고 뭐 예를 들어 그 다음에 좀 서비스도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매출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테슬라는 레벨 2인데 일종의 약간 좀 규제 허점을 활용한 그런 로보택시를 방법을 하잖아요. 뭐 센싱도 카메라 위주로 하고 카메라를 충분하다. 저렴하게 고급하면 되니까 이런 컨셉인 건데 그러니까 결국에 그 레벨 4 같은 경우는 사고가 났을 때 회사가 책임지는 구조고요. 레벨 2 같은 경우에는 사고가 나면은 이거 회사 책임이 아니고 운전자 책임인 거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예, 그런 쪽에서 지금 차이점이 있는데 어쨌든 보급이 굉장히 빠르게 확산될 것 같은 건 레벨 2의 정말 그 테슬라의 로보택시다. 승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견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저런 그 어떤 규제를 회피하는 꼼수가 정말 과연 놔둘 것이냐. 그리고 또 그 택시 노동자나 이런 그 이슈도 있는데 과연 테슬라가 굉장히 좀 규제나 이런 거를 준수하지 않고 좀 그런 허점을 이용하는 모습을 보인다면은 각국의 정부는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이냐 이런 이슈도 있어서 아직까지 승자는 결정되진 않았습니다. 네. 오늘은 동남아시아 증시 그리고 중국 증시 안에서 관련 기업들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그랩홀딩스와 위라이드에 주목을 해보자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노영래 NH투자증권 프리미어블루 영어부 법인센터 PB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